사람 하나를 찾는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인생도 다 팔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 집을 나갔다가 그대로 사라졌던 딸, 그리고 40해가 지나서야 제 앞에 다시 나타난 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피를 나눈 내 딸이 맞는데도 막상 다시 만나고 나니 이게 참 이상합니다. 제 이름은 이창호, 올해 73입니다. 이야기는 198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33, 아내는 29, 딸 은지는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흑백TV 하나 놓인 방에서 밥상 펴놓고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그런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딸 아이가 교복 대신 하얀 블라우스에 남색치마를 입고 책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은지야, 횡단보도 조심하고. 아내는 부엌에서 김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은지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날이야. 3시 반쯤 끝나니까 집에 올 때 배고프대. 떡볶이나 사 먹고 오라고 용돈 좀 줘. 그렇게 우리는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딱 그날까지는요. 1984년 가을, 날이 조금 쌀쌀해지기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은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아빠 오늘 운동장 청소하는 날이야. 청소 빨리 끝나면 친구들이랑 조금만 놀다 올게. 그래, 멀리지만 가지 말고. 그렇게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40년 동안 다시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었는데도 은지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애가 너무 늦네. 혹시 친구 집에라도 간 건가? 전화번호부를 꺼내 친구 집에 몇 군데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도 은지를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슬리퍼를 끌고 학교 앞까지 나갔습니다. 교문 옆 분식집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은지 못 보셨어요? 맨날 여기서 떡볶이 사 먹던 애 있잖아요. 은지라면 오늘은 아는 것 같은데요. 그날 밤 우리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실종됐다는 신고서를 썼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말했습니다. 집을 나갔다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밤까지 지켜보시지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은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집이 많았고 길거리에는 가로등이 듬성듬성하던 그때 세상이었습니다. CCTV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고 아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흔적 한 줄 찾기 힘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평범한 집이 아니게 됐습니다. 벽에는 실종 아동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아 실종, 이름 이은지, 특징 오른쪽 눈 밑에 작은 점, 왼쪽 발목에 흉터, 시장 입구, 전봇대, 버스 정류장마다 우리는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아내는 장판에 무릎을 꿇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 딸만 돌려주세요. 우리는 집을 줄였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꿨습니다. 나중에는 그 월세마저 감당이 안 돼 더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벌던 돈은 전부 주말마다 지방을 돌며 어디서 어린 여자아이를 본 사람 없느냐고 묻는 데 쓰였습니다. 아내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버스를 잘못 타서 엉뚱한 동네에 내려놓고 길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은 이 길 어디쯤에서 울고 있을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둘 사이에는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100번, 1000번 반복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흘러갔습니다. 90년대가 되고 2000년대가 되고 세상이 컬러 TV를 넘어서 스마트폰까지 가지게 되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흑백 사진 한 장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의 모습이 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드리세요. 애초에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모 마음이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내는 결국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장질환, 속병, 화병이 겹친 겁니다. 병명은 길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딸을 잃고 찾지 못한 죄책감과 걱정이 몸을 망가뜨린 것. 아내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도 끝까지 찾아줘요. 우리 은지 어디선가 혼자 울고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내 영정 사진 앞이 아니라 은지 전단지 앞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은지 찾겠다고 당신 병원비를 제대로 못 대줘서 미안하다. 아내가 떠나고 나니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아내의 사진과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 머리에는 하얀색이 더 많아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주머니에는 구겨진 실종 전단지 한 장이 늘 들어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습관처럼 묻곤 했습니다. 혹시 어릴 때 잃어버린 기억이 있는 분 보신 적 없습니까? 오른쪽 눈 밑에 점이 있고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 마음이 두 쪽이 납니다. 한쪽은 이미 떠났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은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이 찍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작년 봄 비가 조금씩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혹시 이창호님 맞으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 경찰서 실종 전담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 놀라실 수 있습니다만 제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 장기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를 최근에 유전자 자료와 다시 대조했는데요. 이창호님께서 1984년 신고하신 따님 이은지 양 관련 자료와 최근에 유전자 검사를 한 여성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 귀에는 중간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일치. 혹시 내일 이쪽으로 한번 오실 수 있겠습니까?
직접 얼굴을 보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거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내 사진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찾던 딸이 지금 돌아온다고 하네요. 입에서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일까? 이번에도 또 다른 실수는 아닐까?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은 제가 봐도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은지 찾아달라고 전단지 들고 오던 젊은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 하나가 손에 지팡이를 진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창호 씨, 여기로 들어오시죠. 젊은 형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안에는 여성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제 나이에서 40년을 빼면 그 나이쯤 되는 사람, 49살 제 딸과 같을 나이 여성이었습니다. 형사가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한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분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기타 정황으로 볼 때 이창호 씨 따님 이은지 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여성이 조심스럽게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40해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호칭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그 얼굴에는 어린 시절 은지의 흔적이 어디엔가 남아있었습니다. 눈가의 모양, 이마의 선, 웃을 때 입꼬리 올라가는 각도. 하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은지는 늘 초등학교 4학년 교복 대신 교복 같은 옷을 입은 작은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나보다 키가 조금 작은 어른 여자였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2번 진행했습니다. 둘 다 부녀 관계로 나왔고요. 실종 당시 기록에 있던 발목 흉터, 눈 밑지점 위치도 일치합니다. 말로는 모든 것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는 이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은지냐? 여성, 아니,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아버지라는 말도 입에 잘 안 붙고요. 근데 검사를 하고 자료를 보고 옛날 사진을 보니까 그녀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아버지. 경찰서 밖으로 나오면서 형사가 말했습니다. 당장 같이 사실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 알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분이니까요. 저와 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집에 오는 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딸의 자리를 비워둔 집으로 혼자 들어갔지만 그날은 40회 만에 다시 찾은 딸이 제 옆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좀만 더 올라가면 된다. 우리 집 많이 허름하다. 수연씨가, 아니, 은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집이 없어서요. 허름해도 좋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익숙한 공기가 나왔습니다. 거실 한켠 아내의 사진과 은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사진을 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예요. 그래,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진관 가서 찍은 사진이다. 그녀가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손끝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얼굴이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릴 때 기억이 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그저 깜깜한 골목, 차 안, 어두운 방 이런 것들만 조각처럼 남아있어요. 아버지 얼굴도.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 얼굴이 처음 보는 얼굴 같기도 하고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해요. 머릿속에서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 딸이 맞는데 왜 이렇게 낯설까? 왜 이렇게 어색할까? 그날 밤 우리는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자던 방에서 잤고 딸은 아내가 쓰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용히 가보니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있고 딸이 그 앞에 앉아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맞죠?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눈을 감고 듣고 있는데 그 목소리에 어릴 때 은지가 울며 졸라대던 그 어투가 어디엔가 남아있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그 말투가 조금 길게 늘어지는 버릇. 그게 들렸습니다. 그때 조금 마음이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 맞긴 맞구나. 하지만 낯설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 먹으며 물었습니다. 은지야, 기억나는 거 없냐? 어릴 때 우리가 같이 가던 공원이라든지 집 근처 가게라든지. 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잘 안 떠올라요. 가끔 흑백 사진처럼 어떤 골목길이 잠깐 떠오르다가 사라져요. 근데 그게 여기인지 다른 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운한 티를 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데 너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딸이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저를 찾는 중이라서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딸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딸 자신도 자기 기억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걸 그제야 조금 이해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옛 동네를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도로도 넓어졌지만 어딘가에는 그때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오래된 골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기가 내가 다니던 학교 가는 길이다. 옛날에는 여기 가게가 쭉 있었지. 딸은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오래된 약국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기 기억나냐? 딸은 눈을 가늘게 뜨고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서 떨어져서 무릎 다친 적 있어요.
엄마가 여기 데려와서 소독해주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 내가 유치원 때 계단에서 넘어져서 무릎 다 까져가지고 내가 여기 데려와서 약 발라줬다. 딸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장면이 잠깐 떠올랐어요. 계단, 피, 엄마 손. 그 순간만큼은 낯섦이 조금 줄어든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 건지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 아이가 우리 은지 맞는 거지? 사진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내 머릿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왜 기적을 기적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40해 동안 딸을 찾는다는 희망 하나로 살았는데 정작 그 딸을 찾고 나니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의심이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도 아버지가 낯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 맨 끝방 문 여는 소리 그거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릴 때 엄마한테 혼나고 아버지 들어오시면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숨죽이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시험 못 보고 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문 열고 들어가서 은지야 밥 먹자 하던 거 그 기억이구나. 딸이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분명히 유년 시절 은지가 어디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낯섦과 익숙함이 계속 뒤섞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딸은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 어릴 때 여기서 사라진 뒤로 맷집을 전전했어요. 처음에는 허름한 방에서 어떤 아주머니랑 살았는데 거기서 나와서 또 다른 집으로 가고 또 몇 번 바뀌고 호적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크고 나서 보니까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아이가 어떤 세월을 건너왔는지 조금은 짐작이 됐습니다. 이 아이도 40해 동안 자기 자신을 찾으며 살아왔겠구나.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불편할까? 정말 찾고 싶던 딸인데 막상 옆에 있으니 내가 더 어색하고 내가 더 낯설어지는 느낌. 어느 날 밤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은지야, 내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한 말 하나 해야겠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너를 보면 어색하다. 머리로는 내 딸이라는 걸 알고 검사 결과도 그렇고 여기저기 들어봤는데 가슴이 조금씩 따라가는 중이다. 딸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머리로는 이분이 아버지구나, 여기가 내 집이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아직 중간 어디쯤 서 있는 기분이에요. 어릴 때 기억이 끊어져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가 가끔은 낯선 어른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싶어요. 우리 둘 다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아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너무 달라져서 이상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딸을 찾는 데만 매달리며 살다 보니 저 역시 딸 없는 아버지라는 사람으로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딸이 없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딸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낯선 일이 되어 버린 거구나.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딸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다가 제가 놀랐습니다. 소금 간을 하는 손동작, 국을 젓는 방향, 젓가락을 잡는 습관이 아내와 똑같았습니다. 은지야,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입으로는 몰랐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는 무엇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딸이 갑자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선율이 아내가 설거지하면서 자주 부르던 옛 가요 한 소절이었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알았냐? 몰라요. 어릴 때 누가 자주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피는 속일 수 없구나. 기억은 끊어져도 뭔가 마음 어딘가에는 남는 것이 있구나. 40년 만에 딸을 찾는다는 건 기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바로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마음을 굳게 만들고 상처는 힘찬 기쁨 대신 조심스러운 의심부터 불러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기적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 아버지가 이제 그냥 너를 딸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머리가 천천히 따라가는 동안 입부터 먼저 딸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불편해도 자꾸 부르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도 따라와 줄 거다. 딸이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이제 그냥 아버지라고 편하게 불러볼게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40년 동안 저는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젊은 날도 팔고 아내의 건강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겨우 찾은 딸입니다. 그러니 이 기적이 조금 낯설다고 해서 놓아버리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 다 너무 오랜 시간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세월을 온전히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40해를 기다려 다시 만난 부녀가 이제부터 새로운 하루를 함께 쌓아가는 것, 그게 제게 주어진 마지막 숙제이자 마지막 선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 사진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은지를 찾았어. 처음에는 나도 이상하고 애도 이상하고 둘 다 어색해서 서로 눈치만 봤는데 그래도 조금씩 웃고 있어. 당신이 해주던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서 다시 나고 당신이 부르던 노래가 이 집에서 다시 흘러나와. 그러니까 이제는 편히 눈 감고 있어도 돼. 당신이 그렇게 찾던 딸, 당신 남편이 조금 늦게나마 곁에 두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40해 만에 돌아온 딸이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찾아와도 사람 마음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상하고 어색하고 서로 낯설다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다가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낯섦 속에서도 분명한 따뜻함이 느껴지는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딸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은지야, 밥 먹자. 그러면 딸은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지금 가요. 그 한마디면 40년 동안 버틴 시간이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입니다.